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서 17번에 나왔던 조선 후기의 신문제와 관련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주제통합적 독서,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되는 지문으로서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 양상에 대한 글이고, 나는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유형원과 정약용의 개혁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거와 관련했을 때 조선 후기에 갔을 때 유형원과 정약용은 이거를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해서 어떤 개혁론을 펼쳤는지 연결되는 지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지문도 역시 네 개의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4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 단지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글을 분석하면서 내용의 연결관계를 조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글은 지식 자체가 중요한, 그래서 2024학년도, 우리가 2021학년도가 가장 독서가 어려웠을 텐데 그때에 비해서 뭔가 글이 쉬운 것처럼 보여.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다 써져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 관계에 따라 이걸 이어가고 어떤 게 중요한 문장이고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이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을 볼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1문단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요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나와 있는 법적 신분제가 있고, 이게 사회 현실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적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양천제라고 한다 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납세, 군역에 의무가 있었다는 게 양인의 특징이겠지.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해야 된다. 천인은 역이라는 게 노동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역할 때도 그 역자를 쓰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심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1문단이네요.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고,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 철폐 이전까지 근간이 되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양반이라는 건 세습돼야 돼. 이게 핵심 키워드야. 세습되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양인이 세 가지로 지금 나뉘게 되는 거야.
양인이 우리가 사회적 신분제, 법적 신분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제로 보면 양반이라는 게 있고 중인이라는 게 있고 상민이라는 게 있고 노비라는 게 있는데, 노비가 천민이 되는 거고 천인. 그 다음에 이 양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반은 뭐 되는 거다? 세습되는 신분으로 뭘 받아? 차별적 특혜를 받는 거야. 근데 이 재밌는 건 이게 언제까지? 가보개혁, 철폐 이전까지 지속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벌써 되는 거야. 양반이라는 건 세습, 신분을 세습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차별적으로 특혜를 받는 집단이겠지. 그리고 그 외에 중인과 상민이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가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랬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양반이 급속히 늘게 되지. 급속히 는다는 건 얘네들이 지금 양반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도 뭐 족보를 산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조선 전중기만 하더라도 양반들이 별로 없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이 굉장히 많아졌고 대다수가 돼버리고, 현대 보면 다 족보 사가지고 양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자기들의 집안이 양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 이 이문단은 노비의 속량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노비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산문단은 상민층의 유학 직역의 획득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느 집단이 되고자 하는 거야? 그치, 이 양반으로 지금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게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하기가 좋겠지. 그래서 네 가지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민이 속량을 통해서, 상민은 유학 직역, 그 다음에 노비가 속량을 통해서 신분을 올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 배경인데,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신분제의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신분 안에서 뭐 된 거야? 분화된 거고, 그리고 변화가 상민에서 양반, 노비에서 양반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배경으로서 둘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비의 속량이나 상민층의 유학 직역 획득은 전부 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농업 생산량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상은 천인을 대다수로 구성했던 노비인 거고, 세 번째, 수단이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말은 이런 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거지.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다. 뭐가 되었단 얘기야? 그렇지, 양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노비가 속량이라든지 또는 도망 등을 통해서 이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 이게 천인이면 뭐가 됐다는 얘기야? 그치, 양인이 지금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여기부터 요까지가 네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조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이라는 걸 뭐 했대?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그럼 결국 뭐야? 돈을 벌면 뭐 할 수 있다야? 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치? 이게 이유가 되는 거지. 속량을 제도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국 나라의 돈을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민층의 유학 직역 획득 한번 같이 봐볼게요. 대상이 위에서는 노비의 속량이니까 노비였지만 여기서는 대상이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양인되는 수단은 뭐냐? 유학의 직역을 얻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요런 게 좀 팁이야. 수능이라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현상이 나왔어.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이유가 밝혀져야 됩니다. 왜 이런 걸 얻고자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유학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명칭으로 굳어졌다. 이런 것들은 전혀 쓸모없는 내용이야. 여기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어디가 중요해? 그쵸, 여기가 중요한 거야. 호적상 유학은 군역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이걸 얻고자 했단 얘기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여기도 동일하게 특징이 되는데,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으나 제도적으로 뭐가 돼? 양반이 되는 것이야. 근데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었다. 왜? 왜 온전한 양반이 아니야? 온전한 양반이라는 건 아까 뭐 돼야 돼? 그렇지, 세습 받은 신분, 요게 양반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온전한 양반이 되려면 세습을 받아야 신분상 양반이 온전한 양반이란 얘기야. 근데 얘네들은 유학 직역을 획득해 가지고 양반이 된 거기 때문에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요런 것들이 실제 수능이었다면, 우리가 내신은 지금 알고 분석을 하지만 실제 수능이었다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시 양반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바탕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단 얘기지. 이렇게 되면서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 양반의 하한선과 얘네들은 뭐 또 있어? 업된 거고 얘는 그대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이 낮은 층이 상, 위의 층은 하. 그러면서 이거에 근접하는,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렸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양반들이 비양반층을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힘은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했고, 유학의 증가는 이런 현상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신분제가 양천제에서 사회적 신분제인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고, 상민들은 유학 직역 획득을 통해, 노비들은 속량이나 도망을 통해 양반이 되고자 하고, 그러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이른 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뒤의 내용은 뭐냐? 요렇게 보셔야 돼.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천제는 쉽게 되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17세기의 유영호는 그래서 17세기의 유영호, 그 다음에 19세기의 정약용, 이런 책들을 통해 이게 핵심이죠.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 뭐에 기초한? 도덕적 능력주의. 그래서 제목을 제가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 2문단은 유형원, 3문단은 정약용. 우리가 정약용이 19세기라 했고, 그 다음에 유형원이 17세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형원의 반개 수록에 따른 개혁론을 지금 밝히는 거고, 그 다음 밑에서는 19세기의 경세 유표의 개혁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제가 내신용으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요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신분제와 관리선발 제도라는 기준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신분제를 제가 1, 2, 3으로 표시할 거고, 관리선발 제도를 4, 5라고 표시할 거야. 그래서 이거의 개혁론에 뭐를 공부하는 것이다? 차이점을 공부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정말 낼 거리가 많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원부터 한번 봅시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근데 진짜 시작은 여기서 핵심이 있어. 신분세습을 뭐 했대? 비판했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그럼 니네 잘 생각해봐. 신분세습이 뭐야? 아까 신분세습이 양반의 기초야. 근데 이 신분세습을 지금 뭐 했단 얘기야? 비판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분제라는 거 자체를 지금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노비제 폐지로 지금 연결이 돼야 돼. 이 말이 이해돼? 신분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비제 폐지. 왜? 노비제가 천인, 이 신분제가 지금 벌써 양인과 양천제잖아. 이거부터 깨뜨려야지, 신분제를 부정했으면. 그러니까 노비, 천인의 대표인 노비를 폐지하자 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야 돼. 이따 정약용은 반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대한 광대군과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에 3인으로 편성하고 했다. 3인 편성을 지금 주장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네 번째, 과거제 대신에 공고제를 통해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여 선발하고 교육한 후에 관료로 임명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핵심은 공거제, 이게 뭐야? 추천이야. 결국 추천하고 선발한 다음에 교육해서 관료로 임명하는, 이게 핵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뭐 해라? 추천, 선발, 교육, 임명하자. 그렇게 되면 5번 지금 얘기한 거지? 지방에서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형원의 생각은 뭐다? 도덕적 능력주의에 따른 개혁론을 펼쳤는데 신분세습을 비판하고 노비제를 폐지하면서 광대군 같은 얘네도 철폐하고 3인으로 편성하되 추천, 공고제를 통해 추천, 선발, 교육한 후에 관리로 임명하면
지방도 그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지방의 풍속도 도덕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유형원이야.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유형원이 살았던 시대는 17세기야. 17세기는 조선 후기의 시작이고 19세기는 조선 후기의 말기지. 그러니까 이 동안에 정말 얘는 이제 신분제가 깨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형원은 이상적인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좋지.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현실은 그렇게 노비제가 철폐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난리가 나고 반란이 많아지고 이런 엄청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생겼겠지. 그걸 본 정약용은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약용은 기초가 첫 번째, 양반 세습을 부정한 게 아니라 비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반 세습이 비판되지 않는다는 건 양반이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양반을 뭐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노비는 필요하다. 대신 산후 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에 개편을 하고 도덕적 능력, 이건 동일하죠.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여기도 추천 나오죠. 예비 관료인 뭘 뽑아? 선사를 선발하래. 아까는 사민이었지, 여기는 선사. 일정한 교육, 선발, 추천, 선발, 교육 동일하죠. 그 다음에 관료로 임명한다는 얘기지. 이런 게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겠지만 농민과 상공업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듯 노비에서도 할 수 있었단 얘기야. 그치만 뭐야? 우리가 사, 농, 공, 상, 노비가 있으면 이게 중인이잖아. 여기가 가장 많겠지. 압도적으로. 왜? 도덕적 능력에 따라 추천하는데 양반 세습을 비판했을 뿐 존재해야 된다 했어. 그럼 당연히 교육을 많이 받고 도덕적일 수 있는 사람은 선비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비를 위주로 선발하되 얘네들도 선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약용과 유형원의 차이 구분되시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반 세습을 비판했냐 아니면 부정했냐에 따라서 노비제를 폐지하고 유지하는, 여기서 내용이 차이가 벌어진 거야.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도덕적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추천, 선발, 교육, 임명해야 된다. 이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문단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도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양반, 사, 선비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해야 된다. 이것도 동일한 거야. 또한 나열하고 있죠. 세 번째,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고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용에 좀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계를 추구하자라는 점은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벌써 시험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으로 첫 번째,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요거나 요런 거 추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의 차이점, 네 번째 둘의 공통점. 그래서 이 지문은 낼 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서 꼭 알고 미리 가셔야 되는 지문으로 요 정도는 최소한 정리를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내용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간단히 해봅시다.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아까 백량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왔었지. 두 번째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가보기어까지 조선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 그렇지, 법적으로는 지금 봐봐, 경국대전은 법적이잖아. 그러니까 양천제를 지금 얘기를 하겠지. 세 번째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으로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그치, 돈을 받는, 아까 그게 중요하다, 풀어주고 돈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네 번째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 신분체제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지,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니라 비양반층이 아까 어디에 가까워진댔어? 그치, 양반층에 가까워지려는 내용이랬지. 답은 4번이 됐네요. 5번 조선 후기의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 특권 뭐야? 군역 면제. 아까 우리가 다 얘기를 했었네. 그 다음에 1년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 그치, 아까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공통점 차이점 얘기하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유형호는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아까 철폐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2번 유형호는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품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에 지방에도 할당하는. 그치, 그래서 아까 추천, 선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추천, 선발, 교육, 임용하면 지방도 그렇게 도덕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3번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바가 맞고,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맡고, 5번 시험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 추천, 선발, 교육, 임명이라니까. 그래서 추천이고 뭘?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선발, 교육, 임명.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3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 우리가 기억이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이 있고, 니은이 사거주제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고 디귿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는 거였어. 그럼 1번 기억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가능하죠?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 틀렸죠? 니은이 틀렸네. 2번 기억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가능하죠? 니은이 틀렸네요. 3번 기억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 가능하고,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의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 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기억은 불평등 심화 틀렸고, 밑에도 지배층 이혼을 늘리고자 하는 것도 틀렸지. 5번도 마찬가지로 둘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나를 바탕으로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을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아래로 사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이다. 이걸 만약에 유형온과 정약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둘 다 되겠군. 니은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둘 다 뭐야? 도덕적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디귿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며 천하가 다투어 이를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유형원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정약용은 노비를 제외한 농민과 상공인의 꾀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했지만 노비제는 유지돼야 된다 했으니까 노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둘 다 인정하지 않겠네요. 이걸로 보면 1번 유형어는 기역 리을 이건 틀렸고 2번 니은 디귿에 동의하겠군이겠지. 유형어는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아니죠. 동의하고죠. 리을에 동의하겠군. 동의하지 않겠고 정약용은 니은 리을 리을에 동의하지 않죠.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돼야겠네. 그 다음 5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세기 초에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이게 중요하죠. 노동을 면제받는, 아까 우리 군역을 면제받는 선비들이 있었지. 학자 계급이 존재하는데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는데 학자 계급의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 근데 성과가 있어야 돼.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노동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계급으로 승격할 수도 있었다.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을 전념하는 사람 누구야? 학자죠?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군. 가능하겠고 2번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의 양반과는 다르군. 맞고 세 번째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의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4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상민 출신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군. 가능하겠고 5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이런 말은 안 나왔죠? 전제하므로 그 다음에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난 다르군.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휘는 쉬우니까. 그래서 이 글은 제가 볼 때 내신에서 최근 수능 또는 모의고사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지문으로 굉장히 쉽게 써진 듯 했지만 추론적인 내용이나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전에는 굉장히 자세히 썼지만 글이 어려웠다면 이번에 이런 것들은 글은 쉽고 많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평상시에 안다고 생각하고 읽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정리한 4-5개 지문을 정리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내신에서 풀이할 수 있는 지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도 독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